자료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흉노열전의 이 부분이 이제 그 북방의 흉노와 그 북방에 이제 접하는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위에 방금 소개드린 그 원문 자료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진이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조란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마천 4기 흉노열전에서 이 세 개 국가, 진과 조와 연이란 이 세 개 국가가 흉노와 맞선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은 이제 소왕은 서기전 306년에서 서기전 251년에 제위했는데 이 진 소왕 시기에 롱서 북지 상군을 차지하며 장성을 쌓아 흉노와 맞서게 되고요. 조의 무령왕은 이제 서기전 307년에 호복기사, 이 북쪽의 흉노를 자기네들이 직접 체험해 보니까 흉노가 그 복장부터 아주 간편한 이 기마 민족의 복장이거든요. 이 중국의 원래 중원에 있는 국가들의 그 복장은 굉장히 번거로웠죠. 전투하기에 번거로웠습니다. 이 흉노들의 그 기마 민족의 복장을 보니까 간결하고 아주 그 말타기에 유용하고 그다음에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이런 문화가 군사적으로 당시에는 굉장히 우수한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조무령왕은 서기전 307년에 이 호복기사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장성을 쌓고 이 세 개 군을 설치하면서 흉노와 맞서게 됩니다. 연의 진계는 서기전 300년에 북쪽에 있던 동호를 천일지 밖으로 몰아내고 그 지역에 5군을 설치하고 조양에서 양평까지 장성을 쌓아 흉노와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7개 국가, 중원에 7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 7개 국가 중 3개 국가, 진, 조, 연 3개 국가가 흉노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이제 중원에 이게 서기전 261년 상황을 그려본 겁니다. 여기 북쪽에 연이 있고 그 옆쪽에 서쪽에 조가 있습니다. 조. 그 다음에 여기 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 월, 위, 제. 이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 국가를 바로 이제 전국치릉이라고 그러거든요. 전국시대라는 것은 이제 서기전 376년 이제 삼가분진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대충 이제 이쯤 있던 그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을 해체하면서 조, 위, 한 세 나라가 해체를 하게 됩니다. 한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이 진이 이제 병합하게 되죠. 그래서 진이라는 나라가 조, 위, 한 세 나라로 분열됐는데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삼가분진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거든요. 이 삼가분진 이유가 중국에서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춘추 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전국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7개 국가가 서로 우열을 다투는, 서로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국가가 이제 경쟁하면서 그 군사력을, 능력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북쪽의 흉노를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흉노가 좀 이제 쫓겨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과 조와 연의 세 국가가 흉노와 동호를 북쪽으로 밀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무령왕은 이제 그 호복기사, 오랑캐의 그 복장과 문화, 그 다음에 군사적인 이런 것을 무기 체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장성을 쌓으면서 조란 나라를 이 정도 영역을 갖게 되고 진이란 나라는 이제 조 소왕 때 장성을 쌓습니다. 진장성. 이 진장성을 쌓아가지고 이쪽에 흉노를 이제 방어하고 그다음에 연이라는 나라는 동호를 공격했는데 사실 연은 여기 작은 국가였었는데 이제 진계란 인물이 서기전 300년에 바로 이제 동호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 중국 역사에서 모두 이 연의 진계가 천리를 몰아냈다는 것을 이쪽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제 압록강이 흐르는데 요하를 건너서 압록강까지 여기 이제 요하군요. 이게 요하. 요하가 요 부분이죠. 이 요하를 건너서 압록강까지 막 이제
여기 요하군요. 여기가 요하죠. 그러니까 이 연의 동호를 쫓아낸 지역이 여기까지 해서 막 여기까지 이렇게 연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중국 측의 지도인데 연이라는 날은 대충 요 정도를 차지한 겁니다. 서기전 261년 상황에. 연의 진계가 동호를 몰아낸 시점에도 대충 이 정도의 범위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동호가 어디 있었냐면 동호는 원래 진계가 동호를 몰아내기 이전에 여기 이제 북경이 여기 있는데 연이라는 것은 연수도는 여기 연하도라고 있죠. 여기 이제 북경에 있는 계란걸 연상도, 여기 연하도. 지금의 하북성 역현에 연하도라는 게 도읍이 있습니다. 연에 상도, 하도가 있는데 여기 있던 이 연이 아주 나약한 연이었죠. 이제 진계 시기에 서기전 300년에 동호를 몰아낸 겁니다. 동호가 이쪽까지 들어와 있었거든요. 조백할 때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을 북쪽으로 밀어냈는데 여기 이제 지금은 고북구 장성이라는 장성이 있고 여긴 천해 요새입니다. 위에 나나가 흐르고 그런 지역인데 천해 요새죠. 그래서 동호가 몰러간 지역이 이 북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흉노와 동호의 싸움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전 221년에 그 이후에 서기전 221년에 지인이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서기전 215년에 몽염이란 장군을 통해서 황하 이남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해남을 점령하니까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로 제수들을 보내게 됩니다. 제수들을 보내서 그 점령한 땅은 황하 이남의 땅을 지키게 하고 만열의 국경을 쌓았다. 만열의 국경을 형성했다 그랬는데 이 만열의 국경을 형성한 것을 이제 그 역사에서 진시황의 그 만리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시황의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그때 짧은 시간에 서기전 221년에 진이 전국을 통일해서 215년에 몽염을 시켜 황하이남을 점령하면서 장성을 쌓은 건데 이 진이 멸망한 건 서기전 210년이거든요. 210년에 진시황이 죽으면서 몽염과 진시황이 죽으면서 몰락하게 됐는데 5년 사이에 이 만리장성을 쌓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쌓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 전에 쌓았던 이건 이제 진소황 시기에 쌓은 거죠. 진소황 시기에 쌓은 진장성. 그 다음에 이제 조무령왕이 쌓은 조장성, 그 다음에 연이 장성을 쌓아서 동호를 몰아내고 이 일대에 조그만 성곽 같은 걸 쌓았습니다. 이게 이제 연장성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장성은 제 나라가 아주 오랜 전에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이제 서기전 221년에 중원을 통일한 이후에 서기전 215년에 몽염을 시켜서 여기 진장성 너머에 여기 황하 흐르거든요. 이게 황하 물질입니다. 황하 물질인데 황하 이남의 땅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 이 일대까지 이렇게 차지한 거죠. 이건 서기전 261년 상황이고 서기전 215년 상황에서는 몽염이 이 일대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염은 흉노를 막기 위해서 예전에 있던 장성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 장성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됐는데 이 진시황이 서기전 221년에 중원을 통일하고 서기전 215년에 몽염을 시켜서 황하이남까지 점령하고 만열이의 그 국경을 형성하는데 이 진시황이 일찍 죽고 맙니다. 이게 오래 못 가고 서기전 210년에 사망하게 되죠. 진시황이 사망하면서 몽염도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진시황의 아들 호해라는 인물이 이세 황제로 즉위했는데 그게 서기전 209년입니다. 이세 황제 호해가 진시황의 아들이 진시황을 대신해서 황제에 즉위한 이후에 중원은 갑자기 진나라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사건은 서기전 209년 7월에 진승과 오광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진시황이 죽고 1년 만에 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거기에 이제 항우, 유방 이런 각지의 세력들이 다 이 반란에 참여하면서 중원은
분열되는 거죠. 심각하게 분열되는 겁니다. 이 중원이 분열되니까 북방에 있던 흉노, 잠시 그 진, 조, 연, 이 북방의 세 개 국가에 의해서 북쪽으로 밀려났던 흉노가 다시 강성해지고, 또한 연등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났던 동호도 강성해져서 남쪽과 서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다시 중원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특이한 그 사건이 생깁니다. 서기전 209년에 흉노의 그 묵돌, 이 모돈이라고 있고 묵돌로 있고 묵특이라고도 있는데 묵돌로 저는 읽겠습니다. 이 서기전 209년에 흉노의 그 묵돌이 선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두만인데 두만을 죽이게 되죠. 두만을 죽이는 내용은 뭐 사기 흉노열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그 자기가 화살을 누구한테 쏘면 어떤 자기가 목표 지점을 쏘면 모든 신하가 거기에 화살을 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인 그 두만 선우를 쏘게 되죠. 자기가 쏘니까 모든 신하가 거기에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고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서 선우가 되는 겁니다. 이 서기전 209년에 흉노의 묵돌이 선우가 되면서 이 흉노를 통한 동북아 역사에 새로운 국면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는 뭐 너무 그 사서에 나온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간결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시는 거죠? 예. 여기까지 내용은 뭐 사서에 너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노하고 그 동호하고의 그 지역 분포를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발해가 있고 여기 북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하량, 요번에 답사에서 가게 된 우하량이 있고 적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 북진, 여기 의무려산이 있고, 대릉하, 요하, 시라모레나 노아파가 흘러서 서요하를 거쳐서 동요하 만나서 요하가 되고, 이 나나가 흘러서 여기 이제 산해관 일대로 흘러들고, 북쪽에서 조하, 백하가 흘러서 조백하가 되고, 영정하가 흘러들고 이런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 연이라는 세력이 서기전 300년 그 동호를 물리치고 진계가 물리치고 동호를 쫓아냈는데 동호가 북쪽으로 가게 되죠. 동호가 동쪽으로 간 게 아닙니다.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적봉을 중심으로 해서 시라모레나 노아파 일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제 서기전 209년에 그 묵돌 선우가 아버지 두만 선우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선우가 돼서 이쪽을 이제 차지해서 남쪽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데 이때 이제 동호와 흉노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 제가 보내드린 사료에서 다 보셨죠. 이 싸움의 출발은 여기 있는 이 땅 때문에, 이 땅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동호가 세력이 강해지면서 이제 남쪽으로 북경 쪽을 압박하고 연을 압박하고 또 이쪽 흉노 쪽으로 군사적인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호가 흉노한테 이 묵돌 선우한테 얘기하죠. 처음엔 천리마를 달라 그러니까 천리마를 이 묵돌 선우가 주게 되고 다음에는 연지를 하나 달라 그러는 거죠. 연지라는 것은 흉노의 정실 부인을 말합니다. 흉노의 선우의 정실 부인을 연지라 그랬는데 동호가 흉노를 향해서 묵돌 선우한테 연지 한 명을 달라 그러니까 그것까지 주는 겁니다. 천리마 주고 연지까지 주는데 다음에는 이제 흉노가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지역이 지금은 이제 훈산 다커 사막이라 그랬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땅, 이거 버려진 땅 아니냐. 동호와 흉노 사이에 우리 서로 사이에 버려진 땅이 있다. 버려진 땅이 있는데 그것을 나한테 달라. 우리 동호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돌 선우가 물어보죠.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동호가 저기 그 버려진 땅, 이 버려진 땅을 달라 그랬는데 사막 같은 땅이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많은 수가 다수가 그 버려진 땅은 그냥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돌이 모든 거 천리마나 연지, 여자 한 명, 천리마는 줄 수 있지만 나라에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인데 땅을 주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처형을 시키고서 묵돌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동호를 공격해서 결국 동호를 해체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호는 이 지역에 있던 동호는 시라모레나 노아파 일대에 있던 시라모레나 노아파 있던 동호는 여기 이제 조금 그려졌는데
이게 대흥안녕 산맥이라는 겁니다. 이 대흥안녕 산맥 쪽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비 오한의 종족으로 재편성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서기전 209년에 묵돌이 흉노의 선우가 됐다. 그리고 서기전 206년에 흉노와 동호 사이에 존재하는 버려진 땅인 중류기지, 사서의 사마천 사기 흉노열전에 중류기지라고 써있죠. 그 가운데 버려진 땅이 있다. 사막지대죠. 일종의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막지대를 가지고 동호가 사막지대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묵돌이 토지를 나라의 근본인 토지를 줄 수는 없다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이 동호를 해체시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류기지는 북정에서 현재 북정에서 북쪽으로 180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북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막지대라고 얘기됐는데 이 훈산다커 사막이 동호와 흉노 사이에 존재했던 버려진 땅이라는 것은 거의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공감받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흥안녕 산맥 쪽으로 쫓겨간 여기 이 집단, 동호의 집단에서 선비와 오한, 동호가 해체되면서 선비와 오한이라는 정치 집단이 생기고 이들이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 동호, 선비, 오한의 지역에서 뒤에 거란이 형성됩니다. 훈산다커 사막이 지금 고비 사막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고비 사막은 더 서쪽에 있습니다. 예.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하나인데 훈산다커 사막이 바로 이 일대에 있죠. 흉노와 동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막북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막북은 어디예요? 그렇죠. 이제 사막 북쪽. 예. 그게 이제 주로 고비 사막을 얘기합니다. 고비 사막. 고비 사막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분명히 하고 나야 될 것은 우리 한국 고대사, 그다음에 중국 고대사. 이 한국 고대사, 중국 고대사는 지금의 고대사는 여러 왜곡이 심한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연의 문제에 왜곡이 심한 겁니다. 연이 동호를 천여리 밖으로 몰아냈다는 그 기록을 전부 이쪽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서기전 261년 지도를 그리면서 여기 고구려라고 써놨습니다. 실제로 여기 고구려가 이것은 저의 논문에 쓴 관점이기도 하지만, 이 관점은 북한에도 인정하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과 지금 북한으로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 국가에서 우리 남북이 똑같이 고구려사를 우리 역사다, 우리 민족의 역사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고구려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든요. 가장 큰 해석이 다른 건 뭐냐면 지금의 우리 남한에서는 국사교과서나 모든 그 기록에 고구려는 서기전 37년에 건국되었다. 이렇게 고구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관점은 전혀 다르죠. 북한의 가장 공식적인 공인된 책은 조선전사라는 역사책인데 거긴 고구려가 한 편의 책으로 되어 있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고구려를 자기 국가의 정통성으로 삼은 국가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고구려의 건국연대가 서기전 37년이 아니고 서기전 277년이다. 북한의 공식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고구려사를 같은 역사로 우리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고구려의 건국연대부터 틀린 거죠. 우리 남한은 서기전 37년에 고구려가 건국됐다고 생각해서 고구려를 이쪽에 한반도에다 그려놓는 겁니다. 한반도와 압록강 일대에 그려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은 아니다. 고구려는 서기전 277년에 건국됐고 이 나나 일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나 일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하대학 고조선연구소에 있을 때 이 논문 썼습니다. 고구려 첫도읍에 관한 논문인데 고구려 첫 도읍은 삼국사기 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유화를 건너서 서쪽으로 하루 이틀 간 지점 의무르산 일대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의무르산 일대 고구려 첫 도읍 졸분이 있었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첫 도읍이 압록강 중류 환인 일대가 아니라 여기쯤 있어요.
의무르산 일대에 있었고 고구려는 이쪽에 난화인데 난화 일대까지 벌써 서기전 277년 무렵에 이 일대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됩니다. 왜 얘기가 되냐면 연이 동호를 몰아내는데 동호가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도망 안 가죠. 왜냐하면 고구려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도망 안 갑니다. 북쪽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이쪽에서 대흥안녕 산맥 그 열악한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선비와 동호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한서, 범협의 한서, 그 다음에 또 후한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사기, 그 다음에 중국의 사서 기록을 보면 이 동호, 선비, 오한, 거란 등에 대한 그 역사 사실 문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이 흉노의 문제, 그 다음에 동호의 문제, 오한, 선비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마천 사기, 한서, 그 다음에 후한서, 그 다음에 삼국사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요사, 요사, 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원문을 읽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문을 잘 보면, 원문만 잘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 서술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답사하신 분들한테 한서, 그 다음에 사기, 한서, 그 다음에 이제 후한서에 이 동호, 선비, 오한에 대한 이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 자료는 제가 보내드린 자료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데서 만든 자료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서들을 번역한 거죠. 그런데 그 사서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사서를 볼 때, 그 사서를 보면서, 뭐, 내용 설명 아주 잘 돼 있는데요. 거기서 주의할 점은 그 사서들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 이런 지도의 관점이 아니고, 이 연을 이쪽까지 그려놓는 겁니다. 여기 압록강 일대까지 여기죠. 압록강 일대까지 연이 이렇게 왔다. 동호가 물러간 지점이 이 지점이 된 겁니다. 동호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고구려 없죠. 여기 연이 이 정도까지 와서 이 요양이라는데 여기에 이제 양평이라는 걸 마련해서 여기 요동군, 그다음에 여기 요서군, 여기 우북평 뭐 여기 어양군, 오군을 여기다 설치해서 연장성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서 이게 연장성이 황해도 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다수학자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동북아 역사재단을 통해서 그 사마천 사기, 그다음에 한서, 수한서의 그 흉노에 관련된 부분들을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니까 거기 줄을 달면서 이 왜곡된 역사에 따른 그 지리 인식에 따른 줄을 거기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 책들을 보실 때 그건 꼭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올바로 쓰려는 분들은 그 역사 사료에 대한 해석과 줄을 새로 다는 작업, 그 지금까지 왜곡된 이런 그 지리 인식과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런 자료를 역사 연구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그 자료를 보면서 계속 또 왜곡된 이런 인식들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정부가 이 사실은 이 새로 바뀐 정부라든가 아니면 민간이라든가 나서서 이 사료에 대한 올바른 그 해석과 역주 작업을 해나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동호, 선비, 오한, 거란 등에 대한 이런 역사 사실 문제는 한번 나중에 그 사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 사료를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꼭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동호, 선비, 오한, 거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겠는가? 그들 국가들을 우리 한국 고대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사 속에서 동호, 선비, 오한, 거란 등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관점을 낸 대표적인 책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출판한 역사교과서 배달족 역사입니다.
이 배달족 역사가 1922년 1월 달에 나왔는데 이 배달족 역사를 보면 그 독립운동가들 192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독립운동가들은 이 동호선비 오한 거란에 대해서 아주 색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22년 3월 31일 독립신문에 나오는 신간 소개입니다.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소개하는 건데 여기 보면 편집인 김원 씨의 명의로 배달족 역사라는 책자가 하나 1월 5일에 출판됐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교과서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에 실린 대로 1922년 1월 5일 출판한 이 책은 상해 임시정부가 만든 말하자면 국정교과서인 셈입니다. 국정역사 교과서인 셈입니다. 이 배달족 역사의 출간 배경은 이렇습니다. 1920년대가 되면서 일제는 이제 식민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삼은 특히 한반도에서는 모든 역사책을 다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에 따른 역사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책을 금서로 만들어 겁니다. 고대 역사책들 대부분을 금서로 만들어 가지고 수거해 가는 거죠. 뺏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상해 임시정부는 정말 우리 상해 임시정부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올바로 교육시켜야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의무교육제를 이제 정책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편찬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의식을 담은 우리 역사와 지리 및 국어교과서 이런 것을 이제 일제의 탄압을 극복하면서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제 이 일제 식민사관에 의한 식민지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도 이제 이 교과서를 무상으로 이제 배포해서 이 조선 사람을 점점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해 임시정부는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게 매우 시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달족 역사란 책이 192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배달족 역사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신문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죠.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인 그 독립신문 안에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게 1921년부터 작업이 되는 겁니다. 전에 이 상해 임시정부의 그 독립신문이 1921년 그 무렵 1920년 21년 무렵에 독립신문이 거의 폐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가 김승학이라는 분이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거기에 독립신문의 주관을 맡게 됩니다. 독립신문을 다시 일으켜서 그 독립신문 안에 우리 교과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1년 내내 작업을 거쳐서 교과서를 만들게 됐는데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제 국어교과서, 역사교과서 뭐 다른 교과서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다른 교과서는 발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지만 22년 1월 달에 이 역사교과서만큼은 발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중시했던 것이 역사였거든요. 역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독립이 불가능하다. 역사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을 일깨우지 않고는 조선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일본과 싸울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조선의 독립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일본 놈들은 계속 역사를 왜곡해서 식민지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그에 대응하는 우리 역사를 보급하지 않으면 우리 독립은 안 된다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이 1921년에 이 배달족 역사라는 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달족 역사 뭐 제가 보내드렸죠. 다 보셨죠? 이 배달족 역사는 이제 뭐 상고 역사, 근고 역사 뭐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배달적 역사는 모든 부분에 항상 이렇게 쓰죠. 배달적 역사는 항상 이렇게 씁니다. 배달적 교과서, 상고 역사. 이렇게 배달적 교과서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그 배달족이라고 당시 이 개념을 썼는데, 배달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시 우리 민족을 같이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이승만도 상해 거기에 국정을 잠시 맡았을 때 배달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종교와 관계없이 우리 민족을 다 배달족이라고 이렇게 공감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배달족이라는 이 개념을 써서 배달적 교과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적 교과서 상고 역사 제1장 신시시대. 여기는 이제 이 배달적 교과서는 신시시대라는 걸 설정해 놨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 민족이 신인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헌법에도 우리는 신인으로부터 왔다는 거, 신의 민족이라는 거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손, 하늘에서 온 신으로부터 온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키웠는데, 여기서 이제 신시시대에서 삼천담부를 얘기하게 됩니다. 신인이 방군에 자조 순행해서 산과는 흩어져 있는 민족을 모여 살게 하면서 단부를 편성해서 모이는 하나의 집단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제 삼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천담부를 편성했는데, 이 삼천담부의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삼천담부, 배달신국 삼천담부도라는 이런 것을 만들면서 지금의 이제 한반도, 그 다음에 이 흑룡강성, 이게 흑룡강이라는 강인데 흑룡강 이남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번에 가보게 될 시라모레나 노아파 이 일대까지 다 이제 포함해서 우리 민족의 배달신국의 삼천담부, 우리 민족의 강역이다. 이렇게 강역을 그려놓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거 대릉하죠, 대릉하. 대릉하, 요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려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그려놓는 거죠. 이 삼천담부도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저 삼천담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국시대, 이 배달족 교과서, 배달족 역사에서 제1장, 중고 역사 제1장 열국시대인데, 이 열국시대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저탄과 중령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남은 신라와 백제와 가락의 국이 존재하고, 북은 고구려와 부여와 음누와 이게 틀렸군요. 음누와 선비의 국이 있다. 이 시대를 이제 열국시대다 한다. 이 배달족 역사에서는 남과 북을 이제 저탄과 중령을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눴는데, 남은 신라, 백제, 가락 세 개 국가가 있고, 북은 이제 고구려, 부여, 음누, 선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당시에 우리 역사의 아주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 선비, 동호 선비, 그 다음에 거란, 금, 여진 이런 족속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 그건 아주 오랑캐. 우리는 기자의 조선을 잇고 송에 사대하는, 송 이후로 명에 사대하는 이런 사대의 어떤 우리 예의를 아는 우리 민족인데, 이런 고구려까지도 비하하거든요. 고구려,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고구려도 이건 별로입니다. 부여, 음누, 선비 이런 거는 우리 민족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랬는데, 이 배달적 교과서에는, 배달적 역사에는 선비를 이제 우리의 같은 혈족, 같은 민족에 넣어서 이 시대를 열국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족 역사 제2장 남북조 시대 남북의 왕조, 이 부분에서는, 이 시기를 이제, 나눠서 니하를 중분하여 남은 신라의 지역, 북은 발해와 거란이지. 발해와 거란이 동시에 존속하던 시기가 있었죠. 이 시기에 이제 거란을 우리 혈족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놓죠. 그 다음에 배달족 역사는 요 시대라는 고려와 요를 동시에 같은 혈족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대천 3490년 이후로 200년간은 압록강과 용은강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남의지는 고려가 통일하고 북의지는 거란이 통일하여 국호를 대요라 계칭하며 이렇게 쭉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가 있고 고려가 있고 동시에 존재하던 시기를 우리 민족의 그 같은 혈족이 거란과 대요를 만든 거란과 또 남쪽의 고려를 같은 혈족으로서 이렇게 서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을 또 서술하죠. 다음에는 여진을 서술하고 여진이 만든 금을 또 우리 혈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압록강과 니하를 남과 북으로 나눠서 남의 땅은 고려의 판도요, 북의 땅은 금의 영유가 되니 이렇게 해서 이제 금과 금을 고려와 함께 존속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로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는 이제 고려가 그 압록강 이남 지역을 전부 통치하던 시기거든. 이 시기는 뭐냐면 금이 원에 의해서 금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원이 이제 몽고가 침입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과 명의 이족을 대해서 이 고려가 지금 이제 원래 있던 그 우리 민족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당시는 이제 우리 민족의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원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원명을 이족으로 받지 않습니까? 배달족 역사는 원 물론 명을 이족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다음에 이제 청이 생기게 되죠. 청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죠. 대청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역사. 그래서 조청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조선과 청. 요걸 이제 동시에 존속했는데 두 개 다 청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족 역사의 끝부분입니다. 이건 그 배달족 역사의 끝부분이거든요. 배달족 역사 맨 마지막 제42과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대한 624년 경술의 통감 사내 정의가 총리 이완용과 합병조약을 결하니 이씨의 조선이 519년을 역하였고 대청 선통 신해에 무창에서 혁명군이 이거 신해혁명이죠. 1912년 기하여 청은 이제 끊어지고 중화민국이 되니 애신 강나씨의 제호가 296년을 역하였더라. 지냈더라. 그래서 이때 배달민족의 국명과 군호가 남북강에 모두 끊어짐은 단군 이후로 처음 있는 큰 대변이다. 큰 사건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이완용에 의해서 일제가 조선이 이제 식민지가 되고 그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이 청이 몰락하면서 이 배달족 역사는 배달민족의 그 국가와 그 임금의 이름, 군호가 모든 지역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식민지가 된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달족 역사를 살펴봤는데 이 배달족 역사는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뭐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달족 역사는 1922년 1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국정 역사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족 역사가 1922년 1월 달에 쓰여졌는데 1945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배달족 역사의 그 역사관을 전혀 계승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1945년 해방 이후에 다시 그 일제가 강점 4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식민사관, 조선시대에 만들어 놓은 4대 사관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배달족 역사는 이거는 끊어지고 말죠.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법통을 개선하는 이런 국가가 1945년 이후에 이 남한을
통치하게 됐다면 이 배달적 교과서, 배달적 역사에 따른 그 역사관이 아마 한번 우리 역사관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945년 이후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적 역사의 그 역사관은 45년 이후 완전히 없어지고 말죠. 배달적 역사라는 책조차도 우리 인식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짧게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어느 국가의 역사 서술에서 역사의 강역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사례를 들면 제가 중국의 경우를 한번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는 데 있어서 역사의 강역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역사 지도집인데, 이 중국 역사 지도집에서 중국 고대사의 모든 지도를 다 그리는 겁니다. 국가 사업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중국의 역사의 강역이다. 이 범위에서 역사 연구도 이루어지고 역사 서술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작업을 중국에서 언제 시작했냐면 1954년에 시작됐어요. 1949년 중국이 이제 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나서 목택동이 우리 역사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택동이 1954년 겨울에 목택동이 제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 지도집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 역사를, 우리의 그 강역을 올바로 분명히 여기 좀 밝혀놓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말기의 양수경이라는 사람이 역대 여지도를 만든 게 있었는데, 목택동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역대 여지도 이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고쳐가지고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를 1949년 그 혁명으로 이룩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의 강역 문제, 역사 문제를 분명히 선을 그어놓자 해서 목택동이 이 역사 지도집 편찬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담기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담기양이 이제 이 지도 관련 이제 전문가였죠. 그래서 담기양이 1955년부터 이 실무 사업을 주도해가지고 1973년에 초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중국 역사 지도집의 초고를 완성해요. 8권짜리죠. 그런데 이 초고를 완성했는데, 당시에 1973년 당시가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거든요. 문화혁명 시기에 막 이견들이 많고 이게 출판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문화혁명이 끝나고 1982년에 8권으로 된 중국 역사 지도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중국 각 시기에 관한 340폭의 지도가 실려 있는데, 중국의 역사 연구에서 강역 문제의 원칙처럼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역사가도 자기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강역 문제를 연구했을 때 이 역사 지도집을 참고해서 이 범위에서 이게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우리 한국의 역사가들이 볼 때는 너무 일사불란하죠. 항상 보면 똑같은 관점입니다. 관점이 조금 다르더라도 강역 문제를 얘기할 땐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압록강 일대까지 연해 징계가 서기 전 300년에 동호를 물리쳤는데, 그래서 천리를 차지한 게 압록강 일대까지 이르렀다. 그런 관점으로 계속 역사를 서술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식민사학자들도 중국의 그 관점을 그대로 따라서, 이 중국 역사 지도집은 중국 학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학자들도 역시 이 지도집을 가지고 한국사를 쓰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만든 중국 관점의 그 지도집을 한국사를 쓰는데 활용하고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출판하게 됐는데, 이렇게 8권짜리입니다. 8권짜리 중국 역사 지도집. 웬만한 분들은 다 가지고 있죠, 이거. 지도집. 아주 좀 방대한 지도집이죠. 이 지도집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담기양이나 목택동이나 당시 인물들이 역사 지도집을 편찬할 때 생각했어요. 중국의 역사 강역을 어디로 해야 되나? 그래야지만 중국의 역사 강역을, 이게 중국의 역사 강역이다 하는 걸 정해놔야지만 역사 지도집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강역 문제를 정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18세기 50년대에 청이 통일을 완성한 이후 19세기 40년대에 제국주의가 침입하기 이전의 중국 강역, 이것이 중국의 강역이다, 이렇게 중국 역사 강역이다,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가장 넓은 영역을 확보했을 이 당시 19세기 40년대 제국주의가 침입하기 이전 중국 강역, 18세기 50년대 청이 통일을 완성한 이후 중국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넓은 강역을 확보했을 때를 중국 역사 강역의 범위로 설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나라 시기 이때 가장 넓은 강역에서 형성된 이 강역 속에 있는 어떤 민족의 역사도 다 중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록강 이북에서 활동했던 고구려, 발해 이것도 중국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 청이 통일을 완성한 이후 압록강 이북에서 저쪽 요하를 거쳐서 남방까지 저쪽 북계 내몽고 지역, 몽고 지역 막 이런 데까지 이게 중국 강역이 됐었거든요. 청의 강역이 됐었거든요. 제국주의 침략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의 강역의 범위로 놨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때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있던 모든 국가는 다 중국 역사의 강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발해, 거란, 요, 금 뭐 다 중국 역사 지도집에 들어가는 중국 강역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역사 지도집은 이 범위 안의 역사 속에 있는 각 민족 및 각 정권의 강역을 모두 분명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담기양의 얘기입니다. 그 책에 쓰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정권들의 관할 구역은 어느 시기에 일부는 이 범위 안에 있고 일부는 이 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의 정치 중심의 이동에 따라 즉 중심이 범위 안에 있으면 중국의 정권으로 처리하고 중심이 범위 밖에 있으면 이웃 국가로 처리한다. 여기서 이제 담기양이 이제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얘기가 적용되는 게 어떤 거냐면 고구려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이제 이 중국의 역사가들이 고구려가 427년에 장수왕이 평양 천도를 했는데 그 평양이 이제 지금 한반도의 평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반도가 고구려가 서기 427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그 평양이 지금 한반도 평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하 일대까지 이 고구려가 차지했을 때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담기랑은 어떻게 했냐면 요 얘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중심이 범위 밖에 있으면 이웃 국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427년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요하 일대까지는 고구려의 강역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 인정해줘요. 그래서 중국 역사 지도집을 잘 보면 그 시기에 427년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한 시기까지 고구려는 중원과는 다른 색을 칠하게 돼요. 분명히 이건 고구려는 그 당시는 중심이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웃 국가 고구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역사 견해에 의하면 그 압록강 북쪽에 그 지반인의 고구려 도읍이 있을 그 당시는 중국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왜? 고구려의 중심이 이 역사 범위 안에 있으면 중국의 정권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 역사가들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역사 지도자의 이런 관점, 이건 중국의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런 역사 강역의 범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많고 역사를 연구하지만 한국 역사 강역의 범위를 애초에 설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학자마다 틀리고 그냥 이 중국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일본의 관점을 따르고 중국의 관점을 따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중국 역사 지도집에서 본 중국 강역 범위의 설정 문제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국 역사 지도집에서 설정한 역사 속의 중국의 그 현실적 범위는 1840년 아편 전쟁 직전까지 역사상 가장 확대된 영역이었거든요. 그 범위, 가장 확대된 그 범위를 중국 역사 강역의 범위로 놓고 중국사를 계속 서술하고 앞으로도 계속 서술할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 강역 범위 설정이라는 게 애초에 없어요. 대충 그냥 이 중국 역사 지도집과 같은 수준의 역사 서술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은 사실은 중국 중심의 화의관에 엮여 있는 거죠. 중국 중심의 화의관 속에 우리 역사가 엮여 있는 겁니다. 우리 식민과 4대 역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간단히 끝내고 우리 같이 한번 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제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와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자주독립 국가를 세워서 확립하려던 역사와 역사관은 전혀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러지만 임시정부의 그런 관점, 역사관 이런 것들은 전혀 계승하지 못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영토 조항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토 조항을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국가의 오랜 식민 상황, 그 다음에 오랜 그 논란이 많은 이런 역사 상황에 기인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열정인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놓치지 않겠다. 이건 꼭 지키겠다는 이런 뭐 의지의 표현인지 하여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헌법상의 영토 규정은 지리학적 또는 역사학적 의미의 영토라기보다는 국가적 정통성을 그냥 여기에 유지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건 역사적인 의미의 영토도 아니고 지리학적 의미의 영토도 아니거든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은 그냥 여기에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이런 성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런 여러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역사 연구와 서술에 있어서의 강역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우리의 역사 연구와 서술에서의 역사 강역 범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논의해 봐야 될, 시급히 논의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2일부터 4박 5일간 지금 이제 동호회 지역, 동호, 오한, 선비, 그다음에 거라는 지역을 답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또 같이 가신 분들 이번에 한 17명, 19명 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또 4월 달에 또 국학장자가 한 차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자료 공유를 통해서 이 문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더 한번 다뤄보도록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한번 뭐 이번 강연에 대해서 이 문제 특히 우리의 역사 강역, 역사 연구와 서술에서의 역사적 강역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데 대한 의견도 서로 이렇게 나눈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불을 켜주시겠어요? 이 불. 최경주 선생님, 불을 이건가요? 네. 이거? 예, 그러면 제가 뭐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